이상한 알베르게 2 39번째 날 아르수와 아메 날 1. 순례길에서 싸운 부부.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까지 하루 정도의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길을 걷는 나의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이게 마지막인가? 생장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하면 또 질문할 수 있을까?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아메날로 가면서 아쉬움이 밀려왔다. 이번 여정의 첫날, 마법 같은 이끌림으로 가게 되었던 첫 질문 알베르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질문 알베르게를 거쳐왔다. 각각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으로 인해 그동안 나는 엄청난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분노와 안타까움, 설렘, 아쉬움, 미안함, 놀라움, 기쁨 등 답변지를 받는 동안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도 많았다. 이렇듯 답변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나는 각각의 답변지를 받고 난 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내가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무척 신기했다. 처음에 김 부장으로부터 산티아고 순례길을 취재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는 썩 달갑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로 훌쩍 다녀오고 싶었기에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이 여정이 내 인생의 기적처럼 찾아온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숲이 끝나고 작은 시골길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숲길이 시작되었다. 아르수아에서 아메날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다. 게다가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걸을 때 자주 비가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은 걸 보니 내가 운이 좀 좋은 것 같았다. 숲길을 걷던 중 나무 사이사이로 띄엄띄엄 벤치가 보였다. 몇몇 순례자들이 그곳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다. 나도 비어있는 벤치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빵과 요거트를 꺼내 먹으며 체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붉은 머리에 얼굴이 하얀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동양인이었다. 선크림을 많이 바른 건가?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를 살피던 나는 민망함에 급하게 인사를 건넸다. 올라. 중년 여성이 내 옆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놀랍게도 한국어였다. 한국인이셨네요. 그녀가 웃으며 내게 반문했다. 혼자서 오셨어요? 네, 한국에서 촬영차 왔습니다. JBS의 PD예요. 어머나, JBS? 방송국 PD님을 순례길에서 만났네요. 반가워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오랜만에 한국 사람을 만나니 반갑네요. 혼자 오셨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오는 도중에 다퉜어요. 하하하. 다투셨다고요? 순례길에서는 다투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았다. 남편분은 어디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어딘가에서 오고 있겠죠.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표정을 보니 정말 심하게 싸운 것 같았다.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제 산티아고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생장에서 출발했어요. 남편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건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아니, 연애 시절에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려 한 달이 넘도록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경험이셨겠어요. 네, 새롭다기보다는 놀라웠어요. 지금까지 남편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도 저랑 비슷했나 봐요. 오는 도중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쪽이 참으면서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서로가 참고 싸워둔 게 폭발해 버려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혼자서 걷고 있어요. 말하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말투는 처음과 다르게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먼저 연락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도 자꾸 뒤를 돌아보시고 계시는데 아마 남편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남자지만 사실 남자들은 먼저 사과하는 법을 잘 몰라요. 미안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여자들이 먼저 연락해주면 못 이기는 척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더 잘해줄 거예요. 어휴,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잠시 돌리더니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셨다. 잠시 후 그녀는 챙겨온 간식을 나와 함께 먹으면서 자신의 속내를 꺼내놓았다. 저는 카톨릭 신자예요. 하지만 남편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순례길을 가자고 했을 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한 달 이상 걸어야 하는 여정이라 더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순례길을 꼭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길이니 꼭 같이 가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죠. 그러자 남편은 마지못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을 조용히 걸으니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여정이 계속되자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발도 아프고 배낭도 무겁고 숙소도 불편하다고 하면서요. 나중에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일에도 날을 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럴수록 남편을 억지로 순례길에 데려온 제 욕심을 탓하며 속으로 삼키기만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도 어느 정도는 잘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사군을 지날 무렵 제가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를 부축해주고 돌봐주면서 정말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이 제대로 폭발해 버린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왔냐고 하면서요. 정작 속상한 사람은 나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제 사이가 급격히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더 속이 상했죠. 주님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산티아고를 코앞에 두고 결국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말을 마친 그녀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었다. 하하, 그러네요. 결국 제 욕심 때문이었네요.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제 욕심으로 인해 남편을 여기로 데리고 왔고, 화내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오늘처럼 크게 싸우게 되었네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네요. 이게 다 피디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에게 연락해 봐야겠어요. 부엔 까미노. 언제 한숨을 쉬었는지 모르게.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빠르게 가방을 챙기더니 스마트폰을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뭐지? 내가 도움이 된 건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가는 걸 보니 좋아 보이네. 나는 왠지 모를 흐뭇함을 느끼며 벤치에서 일어났다. 유칼립투스로 만들어진 아치 사이를 걷다 보니 며칠 전 받았던 즐거움에 대한 답변지가 떠올랐다. 상대를 도와주면 즐거움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즐거움일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내가 그녀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에게 간식을 얻어먹은 것은 나였다. 나는 그저 같이 먹으면서 몇 마디를 나누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올라왔다. 도대체 이 느낌은 뭘까? 발에 밟히는 낙엽 소리가 나를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 원래부터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다지 넉살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조금 전에 나는 그녀의 말도 잘 들어주고 그녀를 다독여 주기도 했다.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이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그러고 보니 순례길에서 다양한 부부를 만났다. 대체로는 다들 사이가 좋아서 보기에 좋기도 했지만 너무 이상적인 모습이라 한편으로는 조금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만난 부부는 정말 현실적인 부부 같았다. 앞에서 만났던 다른 부부들도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만난 이 부부처럼 다투었을까? 사실 결혼하든 연애하든 누군가와 100% 시간을 공유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설령 싸우더라도 오다 가다 만난 인연이 아니기에 뿌리치고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녀는 남편을 뿌리치고 오기도 했지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올랐다. 부부.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겠지? 과연. 어린 시절 꿈꾸었던 내 인생에서는 지금쯤 아이들도 하나 둘 있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최근 몇 년간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그럴 여유조차도 없었다.
나이가 벌써 4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결혼에 대해 무덤덤했던 나였는데 오늘 순례길에서 중년 부부를 만나면서 부부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궁금해졌다. 마지막은 부부의 화목에 대해 질문해 볼까? 나는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떠올려 보았다. 질문 알베르게를 생각하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정말 답변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2. 아메나르의 알베르게.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은 답변을 페이스북에 꼬박꼬박 업데이트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었다. 댓글 중에는 답변을 누가 주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에드리안과 그걸 알아보려다 크게 혼이 나고는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도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니까 이것을 물어볼까? 정말 궁금한데.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질문 알베르게에 촬영 협조를 요청하면 답변 주는 사람을 어쩌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한 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떠올린 것일까? 정말 바보 아닌가? 현장 섭외는 기본인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나는 PD가 아니라 정말 순례자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알베르게에게까지는 불과 1시간 정도의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내고 허락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니, 김 부장님도 그렇지. 페이스북을 보고 내용이 좋다고 댓글까지 남겼으면서 촬영 협조 공문을 보내준다는 생각은 왜 못했던 거야? 그 정도는 먼저 생각해서 내게 알려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아쉽네. 나는 아쉬운 마음에 괜히 한국에 있는 김 부장을 탓했다. 그렇다고 촬영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질문 알베르게에서 꼭 협조해 줄 거라고는 보장도 없잖아. 나는 다리에 힘이 갑자기 풀렸다. 허탈함을 뒤로하고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를 계속 고민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페이스북 댓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한국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달아야겠다. 지금까지 나의 페이스북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올린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좋아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답글을 달지 않아 미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해도 관심을 주는 것이 나로선 고맙기도 했다. 여정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오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에서 한 질문이었다. 페이스북 댓글에서 혹시 할 만한 질문이 있을까? 페이스북 댓글을 읽으며 걷다 보니 발길은 아메날 마을 입구를 지나고 있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머릿속에서 웰컴 투 질문 알베르게라는 말이 들리는 듯했다. 비록 질문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마을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심장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을 자체는 작고 아담했다. 질문 알베르게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다. 얼마 가지 않아 익숙한 대문 앞이 다다랐다. 이번 질문 알베르게는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알베르게의 대문에는 은은한 오팔 느낌이 섞인 보라색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로 만든 걸까? 묘한 빛깔을 내는 로고에 나도 모르게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문에 부딪힐 뻔한 나는 재빨리 뒷걸음질을 쳤다. 사람들이 나가고 난 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손바닥에서 살짝 땀이 배어 나왔다. 약간 긴장이 되었다. 휴, 여기가 마지막 질문 알베르게네. 나는 크게 심호흡 내뱉고는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는 오팔 빛깔의 샹들리에가 나를 맞이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원형 로비가 나타났고 그 끝에 데스크가 보였다. 정갈한 복장을 한 남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나는 데스크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먼저 온 순례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른쪽 끝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질문 알베르게마다 보았던 커다란 원형 테이블이 눈에 보였다. 여기는 정말 리조트 같네. 데스크의 직원들도 유니폼을 입고 있고 데스크 앞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설마 방이 없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걱정은 이내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다. 뭐 방이 없으면 내일 또 오면 되지. 이게 마지막인데 절대 그냥 갈 수는 없지. 바로 모레 귀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요즘 새로 발견한 나의 재능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다.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자 데스크의 직원이 내게 말을 건넸다. 체크인 하실 건가요? 네, 여기 혹시 1인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나는 여권과 순례자 여권을 함께 내밀며 체크인했다. 직원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를 찍었다. 순례자 여권에는 보라색의 질문 알베르게 로고가 찍혔다. 나는 데스크 옆에 놓인 상자에서 질문 카드 한 장을 꺼내 방으로 올라가 짐을 내려놓는데 조금 전 데스크 직원에게 받은 순례자 여권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순례자 여권을 펼치니 각각 색깔이 다른 12개의 특별한 로고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동안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세요였다. 이게 내가 걸어온 길이었네. 나는 순례자 여권을 바라보다가 짐들을 풀기 시작했다. 왠지 오늘은 가방을 정리하고 싶었다. 방 한쪽에 장비를 충전시켜 놓고 가방 안에 든 물품들을 모두 꺼냈다.
짐이 많이 줄어서 정리할 것이 많지는 않았다. 침대에 걸터 앉아 방을 둘러보는데 방 한쪽에서 충전되고 있는 드론이 보였다. 내일은 드론을 하늘로 날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고 잠시 인터넷에서 보았던 풍경을 떠올렸다. 넓은 평원 너머로 웅장하게 서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모습을 드론으로 담아서 인트로에 쓰면 좋을 것 같았다. 그래, 내일은 마지막이니까 드론으로 멋지게 그 풍경을 담아보자. 내일이면 산티아고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자 오늘 밤은 옥상에서 아메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감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다. 자리에 앉으니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넓은 들판 사이로 붉은 지붕의 낮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고개를 들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니 오늘 밤은 별이 잘 보일 것 같았다. 일몰 시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알람을 맞추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 질문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몰 시각이 되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 보온병, 질문 카드와 촬영 장비를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다. 습관처럼 카메라에 타임랩스를 설정해 놓고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하며 바람을 느껴보았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 이 질문 알베르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다시금 아쉬움이 밀려왔다. 나는 딱 한 번 남은 기회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져서 마지막 질문에 더욱 신중했다.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 위로 질문 카드를 들어보았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장의 질문 카드. 질문 카드는 내게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만나게 해주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써야 할까? 무엇을 질문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왠지 이 마지막 기회를 잘못 쓰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무엇을 적어야 할지 더욱 고민이 되었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 어느새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붉은 노을이 마지막 강렬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 위로 생각이 펼쳐졌다. 질문 알베르게를 지나오며 나는 잃어버렸던 것들을 발견했고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어느새 희망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 누구든 이 순례길이 오랜 세월을 간직한 박물관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 산티아고의 길은
새롭고 혁신적인 삶을 열어가는 순례길이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몰랐던 것에 대해 알아가며 인생의 답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있어 순례길은 오래된 역사를 걷는 길이 아닌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길이 되었다. 순례길 취지에 오르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3. 천재 물리학자 마틴.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날이 어두워지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별빛으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밤 풍경이었다. 야간 촬영에 맞게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언제 옥상으로 올라왔는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가 망원경을 세우고 있었다. 순례길에서 망원경이라니. 남자는 익숙하게 망원경을 세우더니 망원경 렌즈를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은 어떤가요? 아, 반가워요.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죠. 그렇군요. 스페인의 하늘은 깨끗해서 별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런 하늘을 거의 볼 수 없거든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왔나 봐요. 한번 보세요. 그는 내가 망원경을 볼 수 있도록 살짝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는 내 자세가 어설펐는지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별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와, 오리온 자리가 멋진데요. 아름답죠? 그 아래쪽으로 보면 오리온 대성운도 보일 거예요. 짙은 네이비색의 하늘 위에 색색의 물감이 퍼지듯 몽롱하게 펼쳐진 오리온 대성운의 모습은 영상미를 추구하는 PD의 감성을 자극했다. 와우, 저 오묘한 색감, 이거 카메라로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런 색이 나죠? 갑자기 흥분한 나를 보고 남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하, 그 아름다운 색감은 여러 원소와 온도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내가 별에 관심 가지게 된 건 아주 어릴 적 보았던 오로라 때문이었어요. 잠깐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나는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남자를 보며 흔쾌히 답했다. 네, 그럼요. 어떤 이야기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곧 남자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나는 독일에서 왔어요.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아버지와 함께 노르웨이에 있는 자작나무 숲으로 사냥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죠. 그날 날씨가 무척 추워서 우리는 사냥감을 찾지 못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창밖에 무언가 일렁임이 보여서 다가갔더니 하늘에 거대한 초록빛 커튼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초록색부터 보라색까지. 무지개를 흩뿌려 놓은 듯 찬란한 오색 빛깔이 하늘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천사들이 하늘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인 줄 알았답니다. 하얀 눈 위에 까만 밤하늘,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오색 빛깔, 찬란한 오로라.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밤하늘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남자의 시선이 먼 곳을 바라보듯 아련해졌다. 마치 과거로 여행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고개 들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남자가 이야기한 것들을 상상해 보았다. 잠시 후 남자가 말을 이었다. 아이쿠, 내가 너무 혼자 이 생각에만 빠져 있었나 봐요. 그때 일을 떠올려 본 것도 오랜만이라 고마워요.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말할 기회도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온 젊은이 덕분에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기억의 책장을 열어보았네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구의 자기장에 태양풍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방전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릴 적의 환상이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과학적 사실을 알고도 어릴 적 환상이 무너지지 않으셨다니 신기하네요. 그런가요? 과학적 현상인 건 사실이지만 나에게 보인 것은 단순한 실험적 증명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말하자면 자연 현상은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때때로 그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그 오로라에는 과학적 사실 그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방금 젊은이에게 보여주었던 오리온 대성운도 마찬가지예요. 색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죠? 맞아요. 오리온 대성운은 정말 환상적이지요. 그리고 이 대성운이 진정 아름다운 이유는 새로운 별의 탄생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요? 새로운 것을 탄생시킨다니. 남자가 던진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부풀어 오르게 했다. 내가 다 대답이 없자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머쓱해하는 나에게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뒤로 삼각대에 세워둔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은 왜 영상을 찍나요? 저는 여기 취재차 왔고 방송 구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애초 기획 의도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비록 일하면서 만난 환경이지만 제가 만난 새롭고 다양한 모습들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잠시라도 여유와 정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다니 새롭네요. 그런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통성명도 안 했네요. 나는 마틴이라고 해요. 저는 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촬영차 순례길에 온 PD입니다. 순례길 밤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는 문득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마틴이 먼저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못했을지도 몰랐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가져온 보온병을 꺼내 마틴과 커피를 나누어 마셨다. 다행히 뚜껑을 컵처럼 쓸 수 있어서 함께 마실 수 있었다. 마틴이 별 이야기를 계속했다. 별은 아름다운 존재죠. 빛의 잔재 속에서 태어나 일생을 불태우고 후대의 토대를 만드는 별의 일생이 정말 숭고하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 태우고 사라지면 과연 그 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글쎄요, 새롭게 태어난 별들이 곧 과거의 별이 남긴 잔재가 아닐까요? 인간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하죠. 다른 일을 위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자신의 안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뒤에야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위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정말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해 주기도 하고요. 스페인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저 아름다운 오리온 대성운처럼 말이에요. 그렇군요. 나는 마틴의 말에 내가 가졌던 의문을 지웠다. 정말이지 자연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공기를 제공해주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제공해주고 무엇이든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자원도 제공해주고 무엇 하나 자연이 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연은 인간에게 다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느꼈다. 그러다 문득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마틴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마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밤하늘을 향해 손짓하며 화제를 돌렸다. 자, 그럼 이번엔 오리온 대성운으로부터 왼쪽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마틴의 손가락은 오리온의 왼쪽 어깨를 향하고 있었다. 마틴이 망원경의 위치를 잡아주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마틴의 안내에 따라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다. 망원경 너머에서는 붉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혹시 이 붉은 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베텔게우스라는 별이죠. 보다시피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어요. 지금 그 별은 죽음의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머지않아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이 죽는다고요? 나는 마틴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네, 내가 오리온 대성운이 별의 탄생지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요. 별의 탄생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도 있겠죠. 수명을 다한 별은 다음 세대의 별이 태어날 수 있게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저 베텔게우스도 그런 과정에 있는 별이에요. 저 별이 붉게 빛나는 것도 바로 그걸 알려주고 있죠. 별의 온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데 그 온도가 낮아질수록 붉은색으로 변하죠. 다른 별들보다 유독 크지 않나요? 저런 단계에 있는 별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죠. 죽음을 향해 가는 별. 내가 처음 보고 있었던 별도 바로 저 별이었어요. 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마틴의 눈동자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나는 왠지 그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왜 마틴의 눈동자가 쓸쓸해 보이는 걸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마틴,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죽어가는 별을 보고 있었던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나의 물음에 마틴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 죽어가는 별 말이죠. 답을 하던 마틴의 말끝이 흐려졌다.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 마틴이 말을 이었다. 죽어가는 별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누군가 때문에 저 별을 또다시 찾게 되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이어지는 마틴의 말에 나는 질문을 더 할 수가 없었다. 베텔게우스는 내게 상징적인 별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을 담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지금이죠. 30년을 같은 곳만 바라보며 함께 해온 사람이었어요. 30년을 같은 곳만 바라보며 함께 해온 사람이었어요. 같이 별을 연구하고 우주에 대한 희망을 꿈꾸었죠.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도 별에 대한 꿈을 가진 나를 비웃기도 하고 별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이 같은 꿈을 잃지 않는다는 걸 매우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만은 나와 같은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젠 그 사람이 나와 더는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죠. 암 덩어리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치료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오히려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만 할 뿐 이미 늦었다고요. 그들도 이렇게 빠른 전이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어째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랬듯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베텔게우스에 담기 위해 순례길에 올랐죠. 순례길을 걸어오는 동안 밤마다 그 별을 보며 그 사람과의 시간을, 그 사람이 꿈꾸었던 것들을 담고 있어요. 비록 저 별이 죽어가는 별이지만 인간의 시간으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저 별은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별들을 탄생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의 꿈이 새로운 에너지로 탄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답니다. 마틴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틴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감정을 어느 정도 추스른 듯 목소리가 조금 차분해졌다. 별은 죽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죠. 내부의 핵이 더는 수축하지 못할 만큼 수축하고 나면 그 에너지가 모여 한 번에 폭발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초신성이에요. 사실 갑자기 하늘에 밝게 보이는 별이라고 하여 초신성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새로운 별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별이 죽는 순간이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죽음의 순간이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폭발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별들이 탄생한다는 것이, 오리온의 왼쪽 어깨인 베텔게우스가 죽으면 오리온 자리도 없어지는 건가요? 글쎄, 오리온 자리란 이름도 신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모양이 바뀌었으니 이름도 바뀔지 모르죠. 이상하게 나는 저 베텔게우스에 자꾸 끌려요. 왠지 별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 별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슬픈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저 별이었으니까.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나서도 우주의 신비를 공식으로 풀어내면서도 저 별에 대해서만은 강한 끌림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별에서 끌림을 느낀다니 신기하네요.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면 저 별에 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저 별에 담아두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별이 죽어가는 별이라 기분이 참 묘하네요. 사실 지구가 생긴 지는 45억 년이나 되었고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넘어 우리 은하, 아니 그 너머에 있는 외계 은하까지 합하면 기껏 100년을 살고 가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죠. 우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 인간은 시간으로 보아도 크기로 보아도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를 하늘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로 인도한 하느님의 안배가 놀라웠다. 나는 순례길에 오르며 불안함으로 하느님의 시그널을 받았는데 마틴은 오로라와 별로 시그널을 받았던 것인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강한 이끌림으로 시그널을 받아온 것일까? 만약 그가 그 시그널을 따라 오늘까지 온 것이라면 하느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끄는 것일까?
있었을까? 나는 마틴이 어릴 때 보았던 오로라처럼 나에게도 어린 시절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때 이어지는 마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우주의 한쪽에 자리한 은하, 그 속에서도 태양계, 거기에서도 지구라는 행성 속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작고 좁은 곳에서 살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아등바등 살아가죠. 눈앞의 이익만을 쫓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경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때로는 남을 돕는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또 다른 욕망을 만족시키기도 하죠. 욕망을 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인간이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맞아요. 저도 세상이 모두 제 뜻대로 될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이번에 순례길을 걸으면서 조금 깨닫게 되었어요. 마틴의 말을 들으니 잊고 있었던 과거들이 떠올라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미국에서 대학 시절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한 선배가 알프스 등정 팀에 촬영 스태프로 참가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해서 촬영 보조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죠. 몇 달 동안 정말 엄청나게 준비해서 참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기가 가상했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르기 전에 몽블랑을 바라보며 그 순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는데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니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만년설로 뒤덮인 몽블랑을 보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느낌과 몽블랑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모습에 하루하루 작은 일에 좋아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세라 동동거리기도 하는 인간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느끼며 겸손함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자연에 경애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했죠. 그땐 정말 영원히 기억될 줄 알았는데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마틴으로부터 거대한 우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더 겸손해지네요. 하하하, 젊은이에게도 그런 좋은 기억이 있었군요. 그 느낌을 항상 간직하길 바라요. 인간의 가능성을 과신하여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반드시 큰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건 그저 만용일 뿐이에요. 마틴은 말을 마친 뒤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촉촉해 보이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잠시 뒤 마틴이 망원경을 챙긴 후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젊은 친구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군요. 남은 길도 신의 은총이 가득하길. 마틴이 내려간 후로도 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들어갔다. 그동안 내가 읽었던 답변들이 영화처럼 떠올랐다. 피레네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만나게 되었던 첫 질문 알베르게. 그곳에서 받았던 답변을 시작으로 나의 이번 취재길이 얼마나 특별해졌는지를 생각했다. 저스틴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정말 괘씸했지만 덕분에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가정사를 꺼내 질문할 수 있었다. 그 질문이 도화선이 되어 본격적인 질문 알베르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스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라의 열등감에 대한 질문과 답변지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에게도 선뜻 자신의 열등감을 공개했던 그녀의 질문은 도리어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힘이 센 자가 악당들을 물리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자신 안의 나약함과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그녀 덕분에 알게 되었다. 자신의 열등감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다짐했다. 세라,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뜬 나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에릭은 곧 저 별로 돌아가게 될까? 에릭이 그 답변지를 보았다면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에릭에게 답변을 전해주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인간은 시간으로 보아도 크기로 보아도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잖아요. 문득 마틴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저 드넓은 우주에서는 아주 작디작은 먼지보다 작은 일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작은 지구에서 북적거리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매여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옆에 있던 질문 카드를 집어들었다. What is your question? 이제 오늘로써 이 질문 카드도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받았던 답변들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의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답변을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 그동안 제게 답변을 주셨던 분들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연결되신다면 꼭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며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연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답변들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까지는 질문 카드에 질문만 적었다. 하지만 오늘은 밤하늘에 별을 마주해서인지 그동안의 일들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와 마지막은 질문이 아닌 감사함을 담았다. 나의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얼굴 없는 천사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알아달라며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묵묵히 세상을 밝히는 모습에서 숭고함마저 느껴졌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렇게 아메날에서의 별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